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눈이 정말 엄청 많이 왔잖아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야근을 하고 걸어서 퇴근하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미끄러지느라고. 눈이 온다, 날씨가 추워진다, 겨울전쟁 얘기 중에 못한 걸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얀 사신 얘기 왜 안 하십니까? 심호 해위의 얘기 좀 해주세요. 해위에 없는 겨울전쟁 얘기는 안고 없는 찐빵이지, 이런 얘기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심호 해위의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왜 심호 해위의 얘기를 겨울전쟁 얘기하면서 저는 쏙 빼놨느냐. 저는 사실 처음에 안 믿었어요. 한 인물이 단독 작전을 해서 그 소련군을 그 추운 겨울에, 그것도 사냥꾼이었던 사람이 500여 명을 사살을 했다? 야, 이건 뭔가 좀 뻥카가 있다. 이건 약간 좀 과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선 겨울전쟁 얘기 잠깐 해야 되잖아요. 소련이 핀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1939년 겨울에 핀란드를 공격을 하죠. 그리고 1940년 3월까지 소련군이 핀란드에 꽁꽁 묶이죠. 동장군과 함께 싸웁니다. 처절하게 싸우죠.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핀란드군의 저격수 영웅, 바로 심호 해위가 등장합니다. 소련군을 두려움에 떨게 한 하얀 사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름이 붙죠. 크리스마스의 영웅, 핀란드 전설의 저격수,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수식어가 붙은 영웅이 여기서 탄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심호 해위에는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한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했고 어떤 작전에 기여를 했을까요? 찾아봤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조금 일어나요. 2018년에 해위가 썼던 노트가 하나가 발견돼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았고 해위 자신도 이런 걸 내가 썼노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이거를 그 가족들이 생가를 정리하다가 발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시작 문장이 이래요. 1939년 10월 10일 이미 온 사방에서 전쟁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다. 나는 집에서 연락을 받고 비오르그에 있는 연대 수경지로 이동했다. 그리고 끝나요, 전쟁의 시작이. 그리고 1개월 있다가 겨울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11월 30일 새벽 3시에 러시아가 포를 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뭐 어디에다가 포를 쐈고 이런 장소가 약간 나오고, 그러고 이제 끝나요. 이런 식이에요, 이 노트가. 해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전쟁 전에는 철저하게 무명의 인물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939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명성을 얻어서 핀란드 언론인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고 민족의 영웅이 된다고 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영웅이 된 거예요. 불과 한 달 만에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이 일기에 좀 나와요. 크리스마스에 해위가 뭐라고 쓰냐면, 나의 죄악 목록에 러시아인 150의 숫자를 기록했다. 이 한 달 동안 150명을 처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목하고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해위가 어떻게 했길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50명, 그리고 그 이후로 전과를 더 올려서 500인을 저격할 수 있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지금까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해위가 표창을 받는 장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진이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을 담고 있어요. 1940년 2월에 핀란드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죠. 당시 겨울전쟁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핀란드가 언제 항복을 하느냐, 그것뿐이었어요. 질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인데 언제까지 항전을 해서 소련의 최대한의 시간적, 인적, 물적 피해를 강요할 것이냐, 이것만이 관심 사항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유명했던 만네르 하임선도 무너지고, 특히 물자가 없어요. 더 이상 싸울 물자가 없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모두가 거절하죠. 왜요? 질 게 뻔한데 어떻게 도와줘. 전쟁에 나면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과 주먹이 더 가까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 투수가 등장을 하죠. 유겐 요한슨이라고 스웨덴 사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한 거부인데 핀란드에 지원을 약속을 하고 모신나강 소총을 보내요. 그리고 특히 은도장으로 마무리한 특별 주문 제작 총을 핀란드군에 전달하면서 이거를 해위에게 전달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해위에게 그 상징적인 총을 전달하는 그 사진이죠. 이렇게 영광의 순간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1940년 3월 6일에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죠. 소련군 저격수가 쏜 탄의 왼쪽 얼굴 부근을 맞아서 얼굴 전체가 날아갔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가부 여부는 이때 또 말씀드리고, 이때 일기를 또 썼어요. 뭐라고 쓰냐면, 나는 지휘관이 오기 몇 분 전에 일어났다. 의무병은 소리치고 있었고 지휘관은 나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참 건조하고 굉장히 담대한 사람 같아요. 그때 이제 심호 해위의 얼굴에 맞았다는 그 탄이 남아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이것이 해위에게
해위에게 부상을 입힌 탄인데 저격수용 탄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탄인데 폭발탄입니다. 이걸 국내에서는 해위에가 소련군이 쏜 포탄 파편에 맞았다, 총류탄에 맞았다고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알에 맞았다고 보기에는 그 얼굴에 상처가 너무나 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을 해서 쓴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이거 확인했으면 알 텐데 원전을 보면 이 폭발탄에 맞았기 때문에 거기가 크게 상처가 난 거예요. 저격수 총알을 맞은 게 아니고, 포탄에 맞은 게 아니고, 총류탄에 맞은 게 아니고. 그리고 저격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근거리에서 쏴야 터지는 탄이죠. 근거리에서 맞아서 난 상처다,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는지 이따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해위에는 얼굴 수술을 26번이나 받아야 했을 만큼 큰 상처를 입었고 목숨이 경각에 달했었고 흉터를 죽을 때까지 안고 가죠. 근데 이 앞에서 해위에가 이렇게 두세 줄씩 쓴 거 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쓴 노트인 거예요.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이 과정에서 1940년 8월 중순쯤에 이 노트를 쓴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 노트를 왜 썼느냐, 평생 동안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던 사람이 왜 그 병상에서 그 힘들고 아플 텐데 이걸 썼느냐도 파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이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던 거예요. 아마 자기가 처형당할 줄 알았을 겁니다. 부상도 크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회복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핀란드가 항복했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들었는데 자기 자신의 사망 뉴스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나 죽었다고 이미 발표해버리고 핀란드는 항복했으니까 나 끌려가서 처형당하겠구나, 그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내가 500명을 죽였는데 소련군을, 난 이제 끝났구나, 처형당하겠구나. 그래서 유언이 자신의 일화를 남긴 게 이 노트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해위에는 병상을 털고 일어났고 핀란드의 전설적인 영웅이 됐으며 그의 성격은 주로 경청하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는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놨다가 나중에 가족이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위에 대해서 잘 모르던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짚어봤는데 더 짚어보죠. 해위에게 누가 물어봐요. 어쩜 그렇게 저격을 잘하십니까? 훈련을 했지. 훈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이 했지. 이게 다였어요. 인터뷰 대상으로서는 정말 탐탁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타고난 내추럴 본 저격수였다. 핀란드에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저격을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전에 그냥 사냥꾼이었던 사람이 전쟁이 났다고 500명을 스코프도 없이 그거 안 믿어지지 않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만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어떻게 저격을 했냐고. 우리는 항상 전쟁사를 공부할 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해위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해위에는 해가 뜨기 전에 저격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주간에 하루 종일 거기서 안 움직였대요. 겨울에 보초 서신 분들 알죠? 그냥 한 30분만 돼도 발가락을 자르고 싶을 정도로 저는 옛날에 추웠어요. 근데 해위에는 그 추운 핀란드에서 하루 종일 안 움직였대요. 그러면 그러다가 기회를 봐갖고 하루 종일 있다가 쏘나보다. 아니에요. 하루 종일 거기서 소련군을 관찰만 했대요. 거기 포인트 가가지고. 왜 하루 종일 관찰했는지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렇게 소련군에게 피해를 많이 입힐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디테일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눈으로 쌓인 주변을 꽉꽉 뭉쳐가지고 혹시나 자기가 살짝 움직이다가 이게 털려나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체온으로 녹여가지고 거기를 눈송이가 날리지 않게 그 주변을 꽉꽉 뭉쳤대요. 그리고 입에 눈을 물어가지고 입김이 나오지 않게 했다. 빛을 반사할 만한 것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조준경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서. 이거 조준경이 빛이 반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이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그게 아니라 조준경 사용법을 잘 몰랐어요. 해위에가. 그래서 안 쓴 겁니다. 있으나 마나니까. 해위에가 저격병 출신이 아닙니다. 전쟁 전에 정식으로 저격병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해위에가 조준경을 안 쓴 이유를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조준경을 쓰면 조금이라도 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센치라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조준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조준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해위에는. 저격인데 조준을 안 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지금 저한테. 그게 해위에의 사격 방식이었습니다. 해위에는 적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혹은 적이 최대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습해서 근거리에서 확실히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방식을 선호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해위의 전술은 저격이 아니라 스테이, 히트 앤 런이었습니다. 종일 관찰하고 소련군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리더, 통신병, 공용화기, 운용병의 순서대로 고급 타겟을 선정해 놓은 다음에 그냥 기습 사살해가지고 한 번에 몇 명씩 바로 자리를 옮기는 타입이었어요. 한 번에 막 10명, 20명 사살한 날도 있었는데 저격수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연히 보자면 해위에는 저격수가 아니다. 이 사람은 원래 농사꾼이냐 사냥꾼이었잖아요. 사냥꾼이라고 하니까 저격수보다는 암살자에 더 가까웠겠죠. 근접 전투 중에 기습 사살 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스탯을 기습 사살에 몰빵한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준경이 안 필요하죠. 그거 있으면 모습을 더 들키기 쉽다 이거예요. 쓸 줄도 모르고 반짝반짝 거리면 장소나 노출되고. 그렇게 소련군에게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저격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격수가 아니었습니다. 해위해가 하루에 20명씩 사살한 날이 있어요. 그날의 상황은 어땠냐면 그 기록에 시계가 안 나오는 눈보라치는 날에 미리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련군이 거기에 오면 소련군을 동장군이 잡고 있으면 거기서 그냥 계속 쏘는 거예요.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고.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도 했다고 그래요. 소련군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날씨를 보는 거죠. 어떻게 될래나. 대개는 이제 눈이 오고 춥겠지만 눈보라가 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눈보라가 치겠다고 이제 예상이 되니까 새벽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소련군에게 가까이 갑니다. 조금씩 아마 이동하는 소련군을 추격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련군이 수경을 하면 그 주변을 은밀히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니냐면 몇 군데 기습 공격 장소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소련군이 수경을 하고 있으면 싹 가가지고 식료, 한약, 보온품을 놓는 거죠. A 장소, 또 다 갖고 B 장소, C 장소. 새벽에 그렇게 하고 해가 뜨기 전에 첫 번째 장소에 숨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눈보라가 치면 거기 쏘는 거예요. 핀란드의 눈보라 속에서 소련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죠. 총 쏜다고 막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일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막 계속 총 쏘고 주변에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위해가 A에서 쏘고 B에서 쏘고, 그러니까 20명의 피해가 나는 거죠. 아마 우군 피해도 상당히 났을 겁니다. 이게 해위의 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저격수가 아니라 정말 타고난 워리어였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이 자기 임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임무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저격이 되었던, 암살이 되었던, 기습이 되었던. 자, 그럼 뭐 이 네 가지가 주요 이유고, 해위의 연구자들이 핀란드어로 써놓은 걸 좀 번역을 했더니 해위해가 굉장히 과묵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소련군을 사살할 수 있었노라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노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평생 동안 과묵하게. 이 사람이 자기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가 또 있고, 또 해위해가 굉장히 얼마나 꼼꼼했냐면 사냥꾼으로서 자기가 얻은 그 삶의 지혜, 사냥의 지혜가 있잖아요. 이것을 소련군을 공격하는 데 계속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레이어드 보온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냥 두꺼운 거 입거나 아니면 추위를 참거나 했는데, 해위해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 소련군을 공격할 수 있는 장소에 천, 털, 무슨 낙엽 이런 것을 여러 겹을 갖다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온하는 데 썼기 때문에 추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해위해가 핀란드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영웅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웅이냐? 어느 정도나 좋아하느냐? 전쟁이 끝나고 겨울 전쟁을 위한 별도의 훈장이 내려질 때, 농공행상이라고 하죠. 훈장을 주는 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해위해가 총사령관 만네르하임 대통령, 전선사령관, 다음 네 번째로 훈장을 받아요. 영웅인 것은 맞구나, 여기서 알 수 있고. 해위해를 정부와 국민이 끝까지 인정하고 존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고 합니다. 왜인지 그 언론을 봤더니 겸손했답니다. 그리고 진실했고 말이 적었대요.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 영웅이라도 하더라도 내가 뭐 이렇게 했어,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힘들죠. 근데 해위해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전우들을 높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겸손해야 된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근데 그거 안 되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을 실천했다는 차원에서도 네 번째로 훈장을 받은 그 해위해, 전 유럽에서 존경하는 저격수로서 항상 방송 언론에서 찾아오고 하는데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만 봐도 이 해위해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질문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사인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과묵하기도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총을 원래 그렇게 잘 쏘셨습니까? 그러면 훈련을 많이 했지, 이 정도. 그런 차원에서 제 롤모델입니다. 이번에 연구하면서 좀 콘텐츠 하면 앞으로 그렇게 좀 해가지고 2분 내외로 하려고요. 인생의 행정만 훌륭했느냐, 말만 그렇게 아꼈느냐. 여러분, 이거 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아까 훈장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만네르하임 훈장을 받는데, 우리 훈장 받을 때 공적조서 쓰잖아요. 그 공적조서를 제가 확보했습니다. 공적조사라는 것은 육하 원칙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갖고 이 훈장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과장해서 쓰게 돼 있어요. 좀 더 쓰게 돼 있어요. 혹시 훈장 안 줄까봐. 공적조서 써본 분들은 알잖아요. 자, 이거 순상밀톡에서만 보실 수 있는 특산품입니다. 위아래 있는 것 보면 여기 딱 눈에 띌 거예요. 뭐 많이 썼어요, 뭐 내가 어떻게 했노라. 근데 저기 뭐 하나 딱 단어 하나 쓴 거 있잖아요. 이거 해위해께서 쓰신 겁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저 뜻이 I support, 나는 지원했다, 나는 도왔다. 훈장 준다고 공적조서 쓰라는데 나는 도왔다, 딱 그거 한마디 쓴 거예요.
저게 쉽냐고요. 저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건 정말 겸손의 극치입니다. 나는 핀란드군의 전투, 주요 작전, 전선에 있는 전우들을 도운 것이다. 정말 겸손하죠. 얼마나 진솔하고 담백합니까? 정말 어려운 거 정말 존경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해위에 관한 얘기 잘 나와 있어요. 기존의 책, 신문기사, 컨텐츠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위가 총이 뭐였고 그 총이 모신 나강인데 액션이 어떻고 몇 명을 사살했고 그런 거 이제 전문적으로 다룬 잘된 컨텐츠가 많으니까 거기 많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나중에 역사상의 그 큰 전쟁별로 저격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컨텐츠를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련군은 정말 해위를 두려워했나? 분명히 이 시모 해위가 우수한 굉장히 전투력이 뛰어난 저격수 워리어인 것은 맞지만 언론,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소련군에게 살아있는 악몽이었다? 정말 소련군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꿈에 해위가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하얀 사신으로 통하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정말 시모 해위에 정말 공포를 불러일으켰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적 중에 누가 저격수가 있어. 우리가 저격수가 날 쏠 것 같아. 우리가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마도 이것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죠. 시모 해이에가 명성을 떨친 것은 전쟁 초기인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전쟁 초기에 소련군 시모 해이에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뭐 무슨 스마트폰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야 해이에 나왔어.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라디오가 전선에 보급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전쟁통에 소련군 병사들이 적 진영의 저격수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그 얘기를 못하게 막았겠죠. 그리고 뭐 핀란드 군대 설상위장 다 하얀 옷 입고 있는데 저거 하얀 사신이 왔나 봐. 그럼 모르죠. 겨울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전투여서 양측이 전사상자만 합치면 피해가 5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500명이 해위의 적에 의해서 전사하는 거예요. 다 합쳐서 500명이지 실제 전장에서는 10명 전으로 가장 많을 때 20명 정도가 사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핀란드군하고 소련군하고 한 번 교전하면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1000명씩, 10,000명씩 전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저격이 전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요소는 아니었죠. 그리고 저격인지도 모르고 많이 죽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서 기습사격하고 히트앤런을 했다고. 그러니까 소련군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것은 과장되었거나 포장된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뭐 이것이 시모 해이의 공적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 그가 보여준 인간으로서의 훌륭한 면모를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모 해이를 영웅화하고 신격화할수록 오히려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적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순상밀떡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 하루가 귀한 컨텐츠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보지 못하는 것들, 눈을 돌리고 싶겠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용사, 워리어의 실체를 한번 정의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딱 원픽으로 이 사람 꼽을 것 같아요. 왼쪽 어깨가 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수류탄을 들고 접근했다. 기관총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총을 쏘고 독일군을 지나치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수류탄을 던지고 계속 달려나갔대요. 독일군 40명을 사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빅토리아 훈장을 받게 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야. 우리가 지금은 좀 익숙하지만 용사라는 단어, 그것은 SF 영화나 만화에만 나왔던 그런 단어죠.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전쟁에 참전해서 혁혁한 성과를 거둔 인물? 아니면 부상을 입고도 개의치 않고 다시 전장으로 돌격하는 인물? 혹은 공경에 처한 동료나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든 그런 사람? 그런데 이 모든 이미지를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께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진정한 용사란 무엇인지 그것을 몸소 보여준 인물, 바로 뉴질랜드 출신 군인 찰스 어팸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 뉴질랜드 출신이에요. 풀네임은 찰스 헤이즐릿 어팸. 뉴질랜드 출신들 굉장히 용맹하죠. 롬멜 장군이 2차 세계대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전쟁에서 만난 가장 잘 싸우는 부대는 뉴질랜드 부대였다. 근데 이 뉴질랜드 부대에서 가장 유명한 군인이 누구냐? 바로 찰스 어팸입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찰스 어팸은 빅토리아 훈장을 2개나 탄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을 한번 꼽아봐라 하면 아마도 빅토리아 훈장을 꼽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2번 탄 사람은 인류 역사상 3명인데 그중 1명이 어팸인 거예요.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훈장, 그러니까 이게 빅토리아 크로스잖아요. 이걸 받으면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 뒤에 VC라고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이상 받으면 또 다릅니다. VC and bar라고 붙여요. 이 찰스 어팸은 2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찰스 헤이즐릿 어팸 VC and bar.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용가리 통뼈라서 전쟁에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길래 빅토리아 훈장을 2번이나 받았을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진짜 보잔 말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뉴질랜드 사람이다. 1908년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범한 케이스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뉴질랜드에 뭐가 있었냐면 개척시대. 그래서 이제 모두가 농장을 경영하고 거기서 이제 생업을 이어가면서 거기서 자녀들이 농업을 배워서 특히 농대로 가는 것을 굉장히 영예롭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어팸도 농대를 나왔죠.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 처음에는 양을 키웠다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부 쪽의 관리 업무를 조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자원 입대했는데 어팸은 병사로 뉴질랜드군에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간 부대가 제2 뉴질랜드 원정군이에요. 이 원정군이라는 것은 해외 파병 가는 부대를 원정군이라고 하죠. 이때 그런데 어팸의 나이가 적지 않았어요. 30살이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기록만 갖고 보면 그냥 갑자기 두각을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죠. 대학을 나온 데다가 그 시절에 정부 관료 업무도 좀 해봤지.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리더 역할을 했겠죠. 근데 기록에 이때 찰스 어팸이 뭐 했는지는 나와 있어요. 처음에 병사니까 잔디 까는 일을 시켰다고 해요. 기지사령부 그 주변에 잔디 까는 일을 시킨 것이죠. 병장이 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이 잔디 까는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사 계급으로, 예전에는 일반 하사라고 그래서 병사에서 그 하사로 진급한 다음에 분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 하사 계급으로 이집트로 파병을 갑니다. 이때가 1940년 7월의 일이에요. 여기에서 주변에서 권유를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갑종 과정에 지원을 합니다. 이때 어팸은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처럼 전투 기술을 습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반복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어팸이 전설처럼 이름이 알려진 게 수류탄 던지기였어요. 수류탄 던지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타고난 완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확성이 좋다든지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투포한 선수의 자세를 연구를 하고 그 자세 그대로 수류탄을 던져서 가장 멀리 가장 정확하게 던질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쯤에서 어팸에 숨겨져 있던 성격이 드러나요. 모든 권위에 도전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갑종 과정이니까 장교 후보생이잖아요. 기존 장교들과 맨날 싸웠다고. 그리고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 했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전투,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훈련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꼴찌로 장교 과정을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장교가 되고 나서 1941년 3월이 되었을 때 어팸의 부대가 그리스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전황이 굉장히 나빠져서 크레타 섬으로 후퇴를 합니다. 이 크레타 섬에서 첫 번째 작전을 하는데 1941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교전을 펼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빅토리아 훈장을 타죠.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참고하기 좋은 게 있죠. 공적조서를 봐야 돼요. 훈장 공적조서. 여기에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크레타에서의 작전 기간 동안 수차례 빛나는 전운이 있었는데 어팸 소위가 5월 22일 부대 전체가 독일군에게 포위됐을 때, 이 포위가 그때 어디서 되냐면 여기 말레메 공항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포위됐을 때 자기 소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대를 이끌고 말레메를 공격했다. 3km를 진격했다. 그러니까 이 3km를 진격했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대규모 부대가 포위됐는데 3km를 진격을 해서 간 것이죠. 뚫고. 강력한 방어선을 뚫고 종심 기동을 하였다. 이 작전 기간 동안 적의 벙커와 화점을 격파했다. 적이 독일군이겠죠. 기관총 화력을 집중할 때 그 선두에 나가서 권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진두지휘했다. 이게 5월 22일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빅토리아 훈장을 받게 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야. 사례 두 번째가 있어요. 민가에서 기관총 2대가 부대를 사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어팸 소위가 수류탄을 들고 접근했다. 기관총을 향해서. 그래서 민가에 창문에 투척했다. 그러니까 기관총이 저기서 쐈을 거 아니에요. 수류탄을 들고 간 거야. 뭐 그 뚜벅뚜벅 가지는 않았겠죠. 호복도 하고 막 이리저리 뛰어서 창문에 그걸 투척한 거야. 그래서
기관총 한 대와 그 주변에 있던 적들을 경멸했다. 그리고 수류탄을 던진 다음에 이제 권총을 꺼낸 거야. 나머지 한 대의 기관총은 사격으로 제압했다. 기관총 2대를 혼자 가가지고 그걸 또 작사를 낸 거예요. 세 번째 사례가 또 있어. 이건 다른 겁니다. 독일군 기관총이 불을 뿜자 사격과 기동으로 접근한 다음 낮은 포복 자세로 접근해서 수류탄으로 적을 제압했다.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사례 4 또 있어. 부대 철수 시 어팸소이는 부상자를 업고 적의 사격을 뚫고 나왔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교와 함께 부상자를 이동하러 가서 또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부대가 이제 포위가 된 거예요. 중대가 포위되었을 때 부하와 함께 500m의 퇴각로를 뚫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됐는데 부하하고 같이 앞에서 뚫어버린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봉이죠. 천병이고 5월 23일, 24일에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이틀 동안 어팸 소대가 자기 대대가 방어하고 있는 방어 지역 전면에 나서가지고 독일군하고 교전을 해요. 잘 싸우니까 그 앞에 내보냈겠죠. 근데 그 와중에 박격포 파편이 터져가지고 어팸소이가 부상을 입어요. 왼쪽 어깨가 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부대를 지휘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번에는 다리에 총을 맞아갖고 총알이 관통한 게 아니라 박혀요. 박혔다는 건 뭐냐 하면 대퇴부 근육 아니면 뼈에 지금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개의치 않아. 나중에 자기가 소속된 부대가 이집트로 다 철수한 걸 보고 나서 그때 다리를 빼죠. 근데 여기가 또 끝이 아니에요. 5월 25일 칼라타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독일군하고 굉장히 치열한 교전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그 독일군 박격포하고 기관총이 부대가 있는 곳을 파악을 하고 사격 집중을 했어요. 이때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뉴질랜드 부대를 포함한 그 부대들이 꼼짝 못하고 그 머리 감싸고 총알아 나를 피해가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어팸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적방향으로. 그런데 독일군이 이때 사격을 막 집중하고 있다가 사격을 이제 연신이라는 걸 해요. 왜냐하면 지원 사격을 집중하다가 보병 부대가 공격할 때 계속 쏘면 우군 피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격 연신을 후방 쪽으로 해요. 후방은 뭐냐면 제2선에 있는 방어 부대가 교전에 참가하지 못하고 예비 부대가 들어오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연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 그거를 짐승처럼 직감을 알았을까? 그 사격 연신하는 그때 탁 튀어나가.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실제 기록에 보면 독일군이 굉장히 놀랐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어팸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약간 좀 과장인 것 같은데 근데 달려가면서 총을 쏘고 독일군을 지나치는 가는 거예요. 독일군은 뭐지? 그 보안하세요. 그러면서 뒤로 수류탄을 던지고 계속 달려나갔대요. 근데 그 기록이 있어요. 독일군 40명을 사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독일군이 정말 나자빠진 거죠. 어팸의 이 용감무쌍한 행동으로 시간을 벌어가지고 무사히 철수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줄 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독일군 쪽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 소대를 지휘하러 다시 글로 돌아와. 그 길로. 이때는 근데 독일군 병사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어팸을 쐈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대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거기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두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꾸물꾸물 하더래요. 그래서 독일군 2명이 아까 쐈다고 그랬잖아요. 어팸을 처리하러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 손으로 총을 잡아갖고 총구를 무너진 건물 잔에 이렇게 걸쳐놓고 죽은 척을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이러고 있다가 바로 요 앞에 왔을 때 탁 쐈죠. 그걸 보고 그 다른 병사, 독일군 병사 한 명이 어팸을 죽이러 뛰어와요.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까지 다가왔었다고 그래요. 이 정도 거리였겠죠. 여기서 쏘고 독일군이 총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어팸 총 위로 쓰러졌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뭐 어팸이 그 뒤에 뭐 어떻게 딱 그 내용이 없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5월 30일에 스파키아라는 곳에 있었다. 소대원들이 어팸을 업거나 끌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적이 올 때마다 어찌나 고집을 피우는지 가장 위험한 곳에 소대장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대요. 방어할 때는 구름 꼭대기로 업고 가가지고 기관총 진지로 데리고 가면 기관총은 꼭 본인이 잡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대가 완전히 안전지역으로 벗어난 후에 이제는 이제 병원에 갔겠죠. 종합병원에 갔는데 말 그대로 어팸 그 자체가 종합병원이었다. 총상 부상이 있으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굉장히 생명도 위독하고 또 감염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서 안 좋은 상태인데 이때 이질까지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 와갖고 비몽사몽일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 훈장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너 훈장 서운 올라갔어. 그랬더니 불같이 격렬하게 화를 냈다고 그래요. 왜 나만 받냐?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었는데 왜 나만 주냐? 안 받는다. 그게 왕실의 명령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는 없어.
근데 받고 나서도 훈장 기장을 평소에 안 차고 다녔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행적이 없어요. 군인으로서 무엇을 했다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어팸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 줄 있어요. 그 군단장이 어팸을 앓은 거야. 마음에 드는 거야, 어팸이. 그래갖고 죽을까봐 다시 안 내보냈대요. 그리고 그 다음 행적이 어디 나오냐면 1942년 북아프리카 서부전선에서 갑자기 갑툭튀해요. 어팸이 42년에는 이제 대위로 진급을 했을 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어팸데이가 엘 알라메인 전투에 참전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훈장을 받아요. 이번에는 무엇을 또 어떻게 했길래 1942년 7월 14일 15일 이 양일간 북아프리카 서부 사막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전을 하는데 이게 루웨이사트 전투라고 하는데 찰스 어팸 VC 대위는 2번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적의 사격이 빗발치는 개활지를 건너서 전진하여 적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지형을 선점한 뒤 독일군이 다른 데로 이동하기 위해서 트럭에 딱 타고 있네? 수류탄을 던져서 그 트럭을 완파한 거 혼자. 그리고 수류탄을 던지니까 독일군이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내리잖아. 독일군을 향해서 돌진을 했대요. 그래서 뒤에 따라온 부대원들과 함께 독일군을 격퇴했다. 그리고 여명이 되었을 때 이제 새벽까지 계속 거기서 전투 행위를 했다는 거죠. 대대는 예비대를 보내서 전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갑자기 독일군의 사격이 집중되었다. 독일군이 방어진지에 있다가 뉴질랜드 부대를 향해서 갑자기 사격을 개시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관총이 4대네. 그리고 보니까 빵빵 하나씩 터지는데 탱크가 있네? 큰일 난 거죠. 이때 갑자기 어팸데이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불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기관총 진지를 향해 약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자 독일군의 기관총과 소총이 모두 어팸을 겨냥하고 사격하기 시작했다. 이때 어팸이 왼쪽으로 우회하여서 적진으로 직진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난장판을 만들어 나왔다. 그리고 탱크로 달려가서 수류탄을 까넣어서 탱크를 파괴시켰대요. 거기서 안 끝나고 막 다니면서 기관총 진지, 독일 차, 장비 보이는 것을 다 부셔놓았대요. 그런데 이때 손이 또 덜렁덜렁한 거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왜 총에 맞은 거죠 가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계속 가는 거야. 이번에 방향이 어디냐면 지금 독일군을 뚫고 들어가고 전차 기관총 다 까부숴놨잖아요. 근데 달려가는 방향이 이쪽이야. 왜? 뒤에 보니까 부하가 고립돼 있는 거예요. 부하들을 구출해낸 다음에 복수하러 가요. 독일군이 있는 곳으로 돌진한다고 써 있어요. 1대 17 정도가 아니라 막 1대 30, 1대 100. 아까 40명 죽였으니까 막 1대 100, 1대 200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요 앞에랑 좀 달라요. 조금 일찍 멈춰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번 다친 사람은 완전히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탈진을 했어요. 그래갖고 부대원들이 가서 이제 임시 후송을 하죠. 근데 수혈만 받고 바로 중대로 복귀를 했대요. 그런데 이때 어팸 대위가 있던 중대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 부대 위치가 독일군 포병에게 좌표 단위로 입력이 돼서 그 야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탄 파편에 하필 맞아갖고 지금까지 입었던 부상을 다 합친 것만큼 큰 부상을 입어요. 아예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갖고 독일군에게 포로가 됐다고 써 있어요. 이 포로가 되었을 때의 그의 그 행동 때문에 두 번째 훈장이 상실됩니다. 근데 3년 동안 심사대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 있으니까 본인 인터뷰가 안 돼서 이 조사위원회가 이것을 훈장을 주겠노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어팸이 이제 포로 상태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인터뷰를 하고 훈장이 상신이 됐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 빅토리아 훈장은 왕이 직접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빅토리아 훈장을 어팸 대위가 받을 때는 왕이 그랬다고 그래요. 주변에 있는 장군 참모들에게 야 이거 가능한 거야? 장군들 야 이거 뭐야? 진짜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옆에 있던 장군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폐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어팸은 우리가 2번밖에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바닥을 쳤을 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팸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포로 수용소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도착한 그날 탈출 시도예요. 이제 포로가 되자마자 크게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축국 이탈리아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이탈리아 포로 수용소로 가는 거기서 바로 탈출 시도를 해요.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려요 일단. 그리고 400m를 전력 질주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체포가 된 이유가 있어요. 발목이 부러져서. 뛰어내는데 부러진 발목으로 400m를 전력 질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43년 여름이 됩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번에는 이제 조금 신중하게 지형을 눈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 머리에 외웠어. 외우자마자 대낮에 이번에 그 장벽을 넘어서 탈주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장벽 위에 그 윤형철조망이라고 있죠. 유자철조망. 거기에 옷이 딱 엉키면서 거기에 떨어져서 꼼짝없이 잡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진 보세요. 이거는 독일군이 탈주의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담배와 불을 달라고 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런 여유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표정하면. 그래서 이 이후로 굉장히 악명 높은 독일의 콜디츠 성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송을 가요. 그게 1944년 10월 14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송되는 와중에 또 탈출을 해요. 철도로 이송을 했다고 그래요. 고속 직선로 구간에서. 감시병의 그 감시가 잠깐 소홀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선 뛰어내리면 죽어. 그 심리적인 틈을 타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바닥에 부딪혀서 그대로 실신했다고 그래요. 잠시 실신했다가 깨어나서 주변에 있는 과수원으로 달려갔대요. 그리고 숨었는데 이제 독일군이 모든 병력을 다 풀었겠죠. 그래갖고 12시간 만에 잡혀가지고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로 갔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쟁이 끝나서 풀려날 때까지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 독일 콜디츠성 감옥에서 어팸을 구한 것은 미군이었다고 하고요. 1945년 4월 16일. 그런데 이때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 총을 주시오. 나도 당신들과 함께 독일군과 싸우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팸대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 부대에 머물게라도 해주시오. 나 후송 보내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보내지 말고 전장에 있게 해주시오. 근데 미국은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보내요. 그리고 1945년에 이제 치료를 받고 뉴질랜드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토리아 훈장을 하나 더 받고 46년 11월 14일에는 뉴질랜드 무공 훈장을 또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거부하다가 주변에 그냥 설득 그 설득에 못 이겨서 받기 싫은데 이제 억지로 받죠. 이 이후에 어팸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팸은 무일푼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무일푼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묵묵히 농사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불세출의 전쟁 영웅이잖아요. 근데 무일푼으로 농사일하면서 입에 풀칠만 하고 있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지역민들이 10,000파운드를 모아서 줬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안 받지. 너도 해놓고 그 성의를 거절할 수 없으니까 2차 세계대전 참전자 장학재단에 10,000파운드를 통째로 기부했다고요. 통도 커. 그리고 계속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이 있었대요. 독일제 안 쓰는 거. 독일제 기계를 끝까지 안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타고난 무골인가 봐요. 1994년 11월 22일에 무려 93세의 나이로 영면에 드셨다고 하죠. 당시에 소위가 쏠 수 있는 총이라는 게 사실은 이케아 M1?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40명을 어떻게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뭐라고 돼 있냐면 먼저 뚫고 들어갔고 뒤이어서 부하들 몇 명과 같이 휩쓸었다고 돼 있거든요. 탄이래봐야 뭐 그리고 뭐 그 탕탕 한 발 쏘면 막 쏘는 거죠. 수류탄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아주 단순한데 이게 우리가 전장의 실상을 알면 너무나 쉬워요. 독일군 총으로. 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고 그 막 손발이 다 떨리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제목으로는 이번 거는 알 수 없을 걸 뭔지. 블라디미르 페니아코프. 그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흥미롭습니다. 벨기에 출신이에요. 영국군 소속이었고 러시아 이름을 가졌으며 일생의 대부분을 설탕 공장 엔지니어로 활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부대를 창설을 해요. 아주 희한하고 독특한 이력의 군인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약했던 영국 특수부대 중에 홉스키의 사설부대 이 창설자로 유명한 블라디미르 페니아코프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얘기하면 훈장 갖고 얘기하면 편해요. 영국 수훈장, 영국 십자 훈장을 받았고 이 사람의 이름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이름인데 블라디미르 페니아코프. 미들네임이 펍스키예요. 펍스키. 이 사람 양력에 보면 제1폭파 중대를 창설한 영국군 소령이다 이렇게 나와요. 소령이 부대를 창설했어? 창설 장소는 또 이집트 카이로야? 이 부대는 또 영국군 특수전사령부의 통제를 받았어? 재밌잖아요. 소설 같아. 이 부대는 블라디미르 페니아코프의 사설부대. 미들네임을 따서 펍스키 부대라고도 불린 굉장히 전설적인 부대입니다.
부대가 창설된 게 1942년 10월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리고 더 나와요. 이 부대가 1945년 9월에 해체될 때까지 주로 이탈리아에서 활약했다 그래요. 이탈리아에서 활약을 했어? 뭔가 월척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탈리아 얘들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 베일에 쌓인 비밀 특수부대 느낌이 나잖아요. 콥스키 부대. 이 부대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롬멜 부대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테러하기 위해서 창설된 소규모 팀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에이특공대가 그러면 이 부대를 모델로 한 건가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되게 비슷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지형을 잘 아는 현지인으로 구성했다고 그래요. 전쟁사에 보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대 창설의 아이디어를 낸 것은 존 해켓 중령, 특수전의 전설이죠. 콥스키 부대가 그래서 나중에 영국 제8 특수부대 예하의 사막정찰단, 여기에 소속이 되어서 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LRDG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특수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날 특수부대, 특전사, 정찰대의 증조할아버지 부대라고 할 수 있죠. 제1폭파중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콥스키스 프라이빗 아미 이렇게 해서 더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부대예요. 사설부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번역이 제법 들어맞는 것 같아요. 민병대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이 부대의 창설, 발전 과정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콥스키라는 사람부터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 사람이 나이가 43이에요. 이 사람은 일생을 한번 보면 전쟁에 대한 약간의 로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마자 영국에 가가지고 공군하고 해군에 참전 지원서를 내요. 근데 이제 안 돼! 멈춰! 그래가지고 공군하고 해군에서는 안 받아주고 그 대신 육군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영국 육군 소속이 되어가지고 리비아 아랍부대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에 이제 만족을 못하죠. 근데 콥스키가 변방으로 간 거잖아요. 사람 뽑아놓고 별 다른 거 시키지 않는 후방의 보충대 비슷한 그 부대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콥스키가 여기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가 부대를 하나 만들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 동아리 같은 거 만들었던 것 같아요. 코만도 부대라고 해서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코만도 이래갖고 코만도 부대를 거기서 만들죠. 뜻맞는 사람들하고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통했던 이유는 왜?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사진 보면 진짜 남자답게 생겼어요. 포즈도 뭐 상남자야.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겠죠. 그리고 계속 작전에 보내달라고 상급부대에 요청을 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변변한 활동은 없어요. 시간이 이제 계속 지나가죠. 1942년 중반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야, 러시아 이름 가졌는데 이 사람 그 벨기에 사람이래. 그리고 나이가 43이래. 그 부대를 만들어갖고 맨날 교육훈련 열심히 하고 뭐 계속 전쟁 내보내달라고 얘기를 해. 남들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해갖고 사막정찰대에서 야, 걔 데리고 와봐. 이렇게 한번 보자. 이런 일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막정찰대로 파견을 나갑니다. 사막정찰대에서는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야, 니 좀 치나? 한번 와봐라. 이래가지고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처음에 정찰 임무하고 타격 임무를 좀 줘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데 43이라는 많은 나이에 전쟁에 자원을 했고 나름대로 영국군 내에서 입지를 그렇게 다질 수 있었나. 이 사람 이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러시아계예요. 러시아계 중에서도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좀 부잣집이에요. 아버지가 알루미늄 공장을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좀 있죠. 태어난 곳은 벨기에. 본인은 어땠느냐?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브리셀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해서 공학을 전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학업은 대학 졸업을 이제 못하고 중단을 하죠. 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잖아요. 그래갖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집에 돈이 좀 있으니까 가족이 영국으로 건너가요. 거기에서는 또 수학을 전공을 해요. 머리는 하여튼 되게 공학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 나는 일단 문과라서 이해가 안 가지만 머리가 좋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참전을 하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1차 세계대전 때도. 근데 집에서 그래? 너 참전하고 싶구나. 전쟁터 나가거라 그럽니까? 아니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이제 말리는 거죠. 또 출신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니까 자기가 프랑스로 건너간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프랑스군 포병의 병사로 자원을 해요. 프랑스군이 받아줘요. 그래갖고 1918년까지 참전합니다. 참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 책도 썼는데 거기도 잘 안 나와요.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집트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전공을 발휘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발휘한 건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설탕 공장의 엔지니어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진득한 면도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합니다. 이런 독특한 이력 덕택에 그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다? 언어 능력이 생겼다. 러시아계니까 러시아어를 하고 그리고 전장을 다니고 이집트에서 일을 했으니까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했고 공장 근로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랍어도 조금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리비아 아랍 부대로 간 겁니다. 1940년 10월에 영국 육군에 자원 입대를 했잖아요. 소위로 임관했을 때 그럼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나이가 적어지진 않잖아요. 43세. 이후에 자기가 pop스키 부대 만들었잖아요. 이 pop스키 부대가 이름을 자기 그 미들네임을 따서 붙인 거예요. pop스키 부대. PPA가 작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고 제1폭파 중대 정식 부대 명칭을 받은 거예요. 영국군으로부터. 이 명칭을 부여받으면서 계급이 전해지기로는 중령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건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중령이구나, 특진했구나, 와 대대장이네 이러면 안 됩니다. 전시의 임시로 혹은 편조 형태로 만들어지는 여러 부대들은 통상 적의 눈을 속여야 되죠. 규모를 착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부대의 규모를 통상 부풀려요. 6.25 전쟁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좀 더 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북한 지역의 첩보 수집을 했던 우리의 8240 부대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8240 부대도 예하에 부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지대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지대가 중대 규모야 100명 이하라고요. 근데 명칭을 연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부대장을 연대장으로 명칭을 줬다고요. 실제로는 연대가 아닌데 전시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수부대는. 그렇게 해서 적으로 하여금 우리 측의 규모가 엄청나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직책도 그러니까는 이제 높여서 주는 거죠. pop스키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pop스키를 중령으로 진급을 시킨 게 아니고 제1폭파 중대를 외적으로는 대대로 보이도록 그렇게 명칭을 부여한 거예요. pop스키는 그러니까 대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라는 위장 직책을 주고 거기에 맞게 중령 계급장을 준 거지 중령으로 진급시킨 게 아니라고요. 당시에도 보면 pop스키 부대 총원이 처음에는 24명, 25명이에요. 중대도 안 되지. 그거 이제 전방에 있는 소대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대가 또 특이한 게 그 영국군 소속이고 25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진짜 엘리트 부대네, 정예 부대네. 그런데 22명은 그 부족원이에요. 세누시 부족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세누시 부족으로 형성된 부대가 지금도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과격하고 전투력이 높은 부족이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원주민하고 영국군 연락책 이렇게 해서 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명확히 한동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2년이 지나서 1942년 11월에 십자훈장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십자훈장 받았으면 뭐 대단한 전공 세웠나 그게 아니라 우리 뭐 국군의 날 뭐 어쩌고 저쩌고 날 하면 정기적으로 그 표창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연합군이 독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적을 세우면서 일정한 직위 이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대 표창, 포상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그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세워서 받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와 2년 동안 허송세월했고 부대 만들었고 용두삼인가? pop스키 부대가 그렇게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저냥 세월만 보내고 남들 표창 받을 때 같이 포상 이름 올리고 그럼 얘들은 도대체 왜 유명한 거야? 인터넷에 쳐보세요. 여러분 되게 유명합니다. 다큐도 있고 단편 영화도 있고 책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러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이거 뭐야? pop스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자기 PR을 잘 한 사람입니다. 막 PR하고 싶어갖고 미치게 써갖고 막 그게 아니라 pop스키가 나중에 전역한 다음에 자신의 지적 능력, 언어 능력, 참전한 경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자유기고가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꽤 유명한 통신원 작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글 방송에 조금씩 내비치죠. 막 까발리고 막 공개하고 나 잘났네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짝 이건 군사 기밀인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밀스럽게 공적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pop스키가 직접 책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게 1950년에 나온 Private Army예요. 그러니까 그 PPA에 대해서 쓴 거죠. 이 책이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중박을 치고 많이 팔려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데 검색하면 pop스키의 비밀부대 이런 식으로 나온 책들이 꽤 많습니다. 책의 내용이 그만큼 매력적인데요. 이 사람이 그 우리가 내러티브 서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어떻게 쓰냐면 그 용사 전설의 이야기 구조를 따라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각지를 떠돌다가 설탕 공장에서 일하던 그 무명의 엔지니어. 이 엔지니어가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전쟁에 자원을 하는 것이죠.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돌다가 육군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오지로 발령이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영국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사제를 털어서 부대원을 모아가지고 부대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이 사람을 배관시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 원주민들을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용사로 만들어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독일군과 싸우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그 성장물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도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집을 해요. 그 사람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계급도 부대도 소속도
국기도 성격도 다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씩 모아나가기 시작했다. 거기에 보면 뭐 특수부대에 있던 뭐 대위 한 명, 또 프랑스 부대에서 파병 나와 있던 누구 중위 한 명, 또 주임 상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왕실 직속의 그 우리가 이제 그 용기병이라고 하잖아요. 용기병 부대에 있던 사람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특무 상사로 쓰고, 또 전장에서 눈을 하나 잃은 그 싸움에 굉장히 능한 사람 하나 데리고 오고, 또 통신에 능한 사람, 폭파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 명씩 데려왔다고 그래요. 완전히 그냥 이 자체로 영화 시나리오예요. 근데 또 데리고 와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가관이에요. 각자 원소속 부대의 군복을 입고 있거나 민간 출신이면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을 해요. 서로 호칭도 존칭 없이 그냥 애칭이나 별칭 혹은 그 사람의 그 작전 암호명으로 불러요. 계급 구분 없이 다 평등한 거죠. 적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우리의 그 권위는 적에게만 발휘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하고 아주 간단한 임무지만 적진에 가서 정찰을 하고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고 잠깐 조우전도 하면서 점점 이제 레벨업을 하는 거죠. 스킬북을 이제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템도 얻고, 게임에 보면 길드 같은 거 만들어서 레벨업하고 파티원들 스킬 나눠주고 하잖아요. 꼭 그렇게 성장을 해요. 그리고 절치부심 끝에 1943년 10월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작전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 출신도 부대도 계급도 다른 각각의 용사들이 독일군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한데 모여서 나가는 거죠. 항상 이 사진에 보시는 이런 모습으로 다 같이 나갔을 거예요. 여기 보면 찝차에 뭔 기관총을 이렇게 달고, 뒤에 보면 바추카포도 있고 뒤에 뭐 블루카잖아요. 거기에 뭐 들어있냐면 먹을 거, 마실 거 한 2주분, 총알, 폭약 가득 싣고 그 찝차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독일군을 터뜨려서 죽이려고. 이게 뭐 전형적인 모험물이잖아요. 악당들을 때려눕히러 나가는.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용사가 되고 그들이 적을 벌벌 떨게 만드는 약간 현실에 없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독일군을 쳐부수고 영웅이 됐을까요? 그렇게 되면 현실이 아니죠.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번번이 파토가 나요. 막판에 가려고 하는데 임무가 취소가 되고, 나가려고 하는데 딴 데서 큰 전쟁이 터지고 그래갖고 임무가 계속 파토가 나죠. 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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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한 번의 기회를 얻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독일군과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네. 차량 고장 때문에 또 멈추고, 또 모래폭풍을 중간에 만나요. 그래갖고 지체하고 머리에 그려지죠. 그 막 사막에서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야. 독일군하고 싸우려고. 그리고 1943년 10월 말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롬멜의 부대가 저기 있겠다 싶을 만한 거야. 이쯤에 있을 거야 라고 첩보를 받은 곳에 도착했는데 없네. 없어. 세상에 없어. 왜냐면 이때 마침 이게 다행이죠. 다행 중 얘들한테는 불행인데 영국군 그 몽고메리 제8군에 밀려갖고 롬멜 부대가 퇴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없는 거야. 갔는데 없어. 롬멜 부대가. 와, 한번 싸워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늘이 우리를 안 도와주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느냐 그러면 또 포프스키가 아니지. 칼을 뽑았는데 야, 우리 휘두르기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롬멜 부대가 퇴각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쫓아가요. 그래갖고 튀니지까지 앞서가서 우리가 미리 가 있다가 얘들을 때려버리자, 이거를 해요.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죠.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아니면 뭐 지도가 있어요. 물하고 식량도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중에서 구한 거 그런 저 조각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갖고 물어갈래도 뭐 사막에 사람이 있나. 그래갖고 롬멜 부대를 결국에는 만나가지고 거기서 롬멜과 결전을 또 벌이냐 그러면 또 안 그래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야, 안 되겠다, 미안하다. 그러고 영국인 기지가 젤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삼자 이렇게 하고 거기서 훈련을 이제 빡세게 합니다. 보급도 좀 받고 인원도 좀 더 채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야, 이제 가자. 이제 그래갖고 독일군을 찾아서 이제 가려고 상 나가. 근데 그 아까 머물렀던 그 영국군 기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야, 드라마야 드라마. 독일군 편대가 와가지고 폭격하고 개박살이 납니다. 그 영국군 기지가. 포프스키 부대는 이제 정찰 나가 있으니까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데 그 정찰 나갈 때 다 싸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포프스키 부대에 거기 놔뒀던 그 화학이, 탄약, 장비, 물자, 이게 그 헐라당 같이 날아갔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물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전선을 막 돌아다닙니다.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가다가 이제 미군 만나가지고 물자하고 의류도 좀 얻고, 영국군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작전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원소속 부대가 지금 없어진 상태다. 너희들이 좀 우리한테 지시를 좀 내려주고 우리를 지원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냥 뭐 자생 유격대처럼 닥치는 대로 막 독일군 찾아다니고 타격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명령을 받고
그거를 이제 수행을 하고 전과를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빛이 보입니다. 아까 영국 제8군 소속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국 제1군으로 소속이 이제 바뀌어요. 그래, 노력이 가상타. 너는 이제부터 영국 제1군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영국 제1군 소속으로 이제 활동을 해요. 이제 독일군과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이 보이기 시작하죠. popski의 사설부대, 이 창설자로 유명한 블라디미르 페니아코프. 이 사람은 전쟁에 대한 약간의 로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opski가 부대를 하나 만들어요. 독일군을 쳐부수고 영웅이 됐을까요? 그렇게 되면 현실이 아니죠. 독일군 편대가 와가지고 폭격하고 개박살이 납니다. 그 popski 부대에 거기 놔뒀던 그 화학이, 탄약, 장비, 물자, 이게 그 홀라당 같이 날아갔네. 그래갖고 가다가 이제 미군 만나가지고 이제 젖동량 다니는 거지. 노력이 가상타. 너는 이제부터 영국 제1군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영국 제1군 소속으로 이제 활동을 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독일 롬멜 부대를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독일군이 차지한 비행장 타격도 좀 하고 대공사격해서 독일군 전투기도 좀 격추를 시켰다고 그래요. 차량 행렬을 또 덮쳐가지고 독일군 기습도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했다고 써 있는데, 이때는 북아프리카 전선에 독일군이 이제 거의 이제 힘이 없을 때예요. 영국군에 이제 쫓겨다니고 계속 이제 돌아다닐 때라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냥 몰려가가지고 주축국 부대들 잔당 있으면 때려잡는 이제 그런 수준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늘도 이 popski의 처절한 노력을 가상하게 봤는지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 기회가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줘요. popski 부대가 이탈리아 일개 연대와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탈리아 군대는 그들의 전통대로 도망친 인원 일부를 빼놓고 600명이 전원 항복을 해서 포로가 돼요. popski 부대 한 건 한 거잖아요. 나름 이제 한 건 한 거예요. 600명을 포로로 잡았으니까. 이탈리아 군대는 뭐 할 말 한. popski 부대가 이제 승리의 맛을 봤잖아요. 야, 우리 좀만 더 하자 그래고 칼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활약을 어디서 하냐면 연합군이 이때 이탈리아 상륙 작전을 하죠. 근데 이제 야, 우리 같이 갈게요. 그거를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갈게요. 우리 포로 600명 잡았어요. 니네가 포로 600명을 어딘데? 어느 부대라고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부대 잡았습니다 그러면 야, 이탈리아 600명 이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공로가 인정이 돼서 이탈리아 상륙작전, 이때 그 아시죠? 영국 제1공수사단하고 같이 이제 글라이더를 타고 이탈리아에 이제 투입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초보적인 공수작전 이 일부로 들어간 것이죠. 이때가 1943년 9월 9일이에요. 이들이 맡은 임무는 그 부대의 특성답게 선견대 임무예요. 상륙작전 혹은 공정작전할 때 먼저 들어가서 첩보를 입수를 하고 폭격을 유도하고 능력 범위 내에서 적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임무죠 사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본대와 연결작전을 해서 전투력 보충을 하고 추가로 임무를 더 부여를 받는 것이죠. 근데 9월 9일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시죠. 9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그 이탈리아 군대가 아니라 이탈리아는 나라가 특기를 발휘해서 항복 서명을 했잖아요. 김이 팍세게 냈지만 이탈리아 일대에는 아직도 독일군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popski 부대가 이 독일군을 찾아가서 독일군과 교전을 벌여서 그들을 타격을 하려고 했지. 그게 또 안 되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착륙한 일대 독일군이 없는 거예요. 이탈리아군을 마주쳐갖고 좀 싸워보려고 하면 항복하고, 오히려 이제 책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탈리아군이 와가지고 친근감을 표시하더랍니다. 그래갖고 popski 부대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칼을 뽑았는데 정말 한번 휘둘러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상급 부대에 보고를 해서 우리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륙 쪽 독일군 후방 쪽으로 깊이 침투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적정 감시도 하고 독일군 이동로 보고도 하고 하면서 후방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9월 만쯤에 갑자기 연합군 본대하고 합류를 해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기록에 보면 독일군이 후퇴를 하면서 형성해 놓은 전선이 일정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질이 멸렬하게 하지 않았다고요. 거기를 지상 침투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틈이 없는 거야. 계속 트라이는 하는데 계속 발각되고 사격을 받는 거예요.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연합군 본대하고 일단 합류를 한 겁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 정보를 얻고 재보급을 받으려고 합류한 것이겠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11월 달이 됩니다. 이때까지 popski 부대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싸우고 싶은데 못 싸운 것. 그 마음. 후방으로 침투하려고 하는데 그 틈이 없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저지당하는 것. 그것이 계속 가슴에 남아있죠. 전시에 적지 후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후방으로 그냥 쑥 들어가갖고 후방에서 이렇게 교란하면 될 것 같은데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영화나 드라마에도 보면 이렇게 보다가 막 이렇게 정찰병 지나고 나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는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일이고, 우리가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할 때 머릿속에 우리도 모르게 일선형의 띠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띠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적군의 그 수많은 부대가 일정한 지역의 벨트형으로, 그것도 2중, 3중으로 배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유, 그거를 감수하고 들어가야지. 내가 죽는데? 내 부하가 죽는데?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적진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뱀 아가리에 머리통을 집어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잖아요. 뱀 아가리에 머리통을 집어넣는 게 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뱀 아가리에 거기 어떻게 머리를 집어넣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건 같은 말 아닐까요? 뜻이었나? 악어인가? 어쨌든 이때쯤 pop스키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는 게 뭐겠어요? 이탈리아 들어가는데 당복했지? 독일군 후퇴하고 있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쟁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부대가 해체될까 봐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싸우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몇 번 전과를 세우긴 했지만 부대가 빛나진 않았잖아요. 뭔가 왕건이를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지원자들을 오도록 지시를 해요. 그래갖고 몸집을 단기간에 3배 정도 불려갖고 이때 100명 정도 규모의 부대로 확장을 시켜요. 부대를 엄청 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부대로 모으는데 성공을 해요.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원래 집에 좀 부가 있고 설탕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오래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제를 써서 사람들을 좀 모았던 것 같아요. 이들은 또 재밌는 게 실력은 있는데 부대에서 인정받지 못했거나 전투를 더 하고 싶어하고 몸이 근질근질 거리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정말 이 사람들 독일군 후방에 제대로 넣었으면 역사에 남을 한 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규모의 잠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부대가 만들어졌어요. pop스키 부대로. pop스키가 끝까지 노린 건 뭐냐면 한 번 더 상륙을 했잖아요. 그 상륙작전이 뭐냐면 안치호 상륙작전. 연합군의 크나큰 피해, 처절한 사투, 그거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pop스키 부대가 들어가기 직전에 참가가 취소가 됐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안 알려줬고, 야 니네 하지마. 아마도 그 작전이 굉장히 생각과 달리 처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더 이상의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었겠죠, 사령부가. 그래서 pop스키 부대가 참가가 취소가 돼요. 이런 땅을 칠 일이 있나? 아주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치호 상륙작전마저도 안타깝게 참가 취소가 된 후에 독일군 후방으로 들어가려고 정말 처절하게 노력을 해요. 근데 매번 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순간에 작전이 취소되거나 부대원이 누가 이렇게 큰 부상을 입어서 안전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철수한 것도 아니야. 위에서 작전 참가 보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해서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고향 돌아가서 설탕 공장이나 만들어야겠다. 뽑기나 만들어서 애들에게 근데 전쟁 얘기나 해주면서 하면 pop스키가 아니죠.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이탈리아 파르티잔이 있었어요. 저항 세력이 독일군하고 이탈리아 그 전체주의에 저항하는 파르티잔 세력, 빨치산이라고도 하고 자유 게릴라라고도 하잖아요. 얘들하고 또 친해졌네. 그래가지고 허영 허제를 맺어가지고 얘들하고 이제 같이 독일군 후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이제 연구를 해요. 거기 살던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이탈리아는 때로 몰려다니는 거 좋아하나 봐요. 300명의 이탈리안 파르티잔을 규합을 해가지고 진짜 이제는 대대 규모예요. 이제는 대대장이라고 불러도 어색함이 없어. 독일군과 맞짱을 깔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지금까지 얘기가 진행된 거 보면 어때요?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쟁 종결이 다가와서 부대가 해체되었다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번에 전과를 올려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독일군을 300명을 살상을 해요. 그리고 1600명의 부상을 입혀요. 야,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그는 결국은 전장에 나가보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서 뽑기 아저씨가 됐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전장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그런 전과를 올리고 그 독일군에게 피해 입힌 것보다 독일군 물자를 파괴를 하고 석유를 불태우고 이런 그 작전 지속 능력을 파괴하는데 굉장히 큰 공적을 세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속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이탈리아의 가리발디 여단이라고 있어요. 이 가리발디 여단하고 합류해가지고 독일군을 이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그 숲 있잖아요. 숲 이런데 험지, 산지 이런데 숨어가지고 독일군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보급 기지를 파괴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영국군이 준 찝차를 타고 신출 귀몰을 하는 거죠. 이게 전쟁이 지속되면 뭔가 기괴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많이 했거든요. 건설 현장 나가면 희한한 도구 자기가 만들어갖고 차고 다니는 그 아저씨들 있어요. 희한한 자기만의 그 기구. 찝차가 그렇게 변해요. 막 캐레바 50 하고 30을 반고정으로 찝차에다 찝차 못 굴러갈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다 기관총, 바추카포
갖고 또 뭐 박격포까지 갖고 다니네. 이런 적을 기습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짜세 나오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독일군에게 포위되면 도망갈 수 있도록 여기 발연기 알죠? 이거 연기 그 연료 조금 넣어갖고 붕 하면 그 나오는 거 방구차 같은 거 그거 달고 다녔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떠세요? 진짜 그 한편의 드라마죠. 게임 스토리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모험을 하면서 스킬을 얻고 경험치를 얻으면서 너 나의 동료가 되라. 크루가 늘어가는 그 모험물, 성장물의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왕으로부터 영지를 하사받아 현명한 군주가 되어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그럴 것 같지만 안 끝나요. 작전을 하나 더 해요. 사실은 이 작전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얻은 거예요. 때는 1944년 12월입니다. 여전히 pop스키 부대는 적정을 탐지하고 첩보를 영국군에게 보내면서 독일군하고 싸울 기회만을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와요. 영국 제27여단이 명예와 전투력이 드높은 여단이 독일군으로부터 테러를 차단당하고 협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출동을 하죠.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지금 막 포위돼갖고 전멸되기 직전이래. 그래갖고 지금 상황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데 부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찝차로 가갖고 이 pop스키 부대가 바깥으로부터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테러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자살 공격이죠. 이거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 역할을 pop스키가 저요 해가지고 자기 찝차 부대 끌고 들어가갖고 수행합니다. 이때 이제 찝차가 이때는 이제 불어나가고 10대 정도 됐어요. 그래서 외곽으로부터 독일군의 포위망을 강제 진입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맞고 가는 거야 이때는. 그래갖고 좀 피해를 입죠. 그렇구나. 그 어려운 작전이니까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서 피해를 입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거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달라진다고 느낌이. pop스키가 한 팔이 날아가 버려요. 독일군 총을 맞고 왼쪽 팔이 날아가. 부상의 정도가 심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영국 본토로 후송이 될 정도로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건다는 게 어떤 것인지 패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갖고 지휘관이 중상으로 후송돼갖고 이 pop스키 부대가 전의가 완전히 상실되고 거기서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 같으세요? 아니지. 이 부대가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지휘관이 그렇게 팔이 날아가고 했는데도 똘똘 뭉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연합군이 올 때까지 버텨요. 그리고 독일군이 도망치겠죠? 그래갖고 추격 및 전과 확대 거기까지 쫓아가요. 그래갖고 공적을 세웁니다. 우리 지휘관의 팔을 가져가? 니네는 팔다리 다 내놔야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래갖고 영국군하고 합동작전으로 독일군 포로를 또 잡아요. 몇 명 정도 잡았을 것 같으세요? 아까 600명이었으니까 딱 때리면 한번 2배 정도? 1335명의 독일군을 생포를 해요. 아 그래 뭐 이탈리아군 600명 잡았다고 하고 독일군 퇴각하니까 1300명. 여러분 독일군이 누굽니까? 그런 거 항복할 애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만큼 잘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pop스키는 영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부대원들이 나의 소원을 대신 이루어졌구나 하고 영국에서 이제 편안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설탕 공장을 인수할 준비를 할 사람이 아니죠. 무섭게 보이는 의수를 끼고 그 끼자마자 다시 날아와요. 회복 안 하고. 왜? 부대원들과 함께 독일의 항복 뉴스를 들으려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알프스로 갑니다. 알프스에서 같이 모여서 독일군의 항복 뉴스를 들음으로써 36개월간의 pop스키 대장정이 끝나는 것이죠. 저는 이 블라디미르 페니아코프라는 한 인간, 그리고 그가 만든 pop스키 부대로부터 전쟁 영웅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에 참조할 만한 어떤 교훈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대부분은 사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만 해도 뭐 평안하게 잘 있다가 누가 뭐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며칠 동안 신경질 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사실 대부분이 멘탈이 약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 pop스키라는 사내, 블라디미르 페니아코프, 이 사람도 저는 동료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사람, 바닥에서 뭐든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바닥바닥 기었던 사람.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아까 팔 없었다고 했잖아요. 손가락도 하나 없고 다리에 감각이 없는 상태였어요. 중간에 부상을 입어갖고. 그리고 나중에는 팔도 하나 잃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사람, 거기서 저는 친근감을 많이 느껴요. 거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잡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기회라는 게 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기회, 행운 이런 거는 되게 어딘가 멀리 떨어진 곳에 힘겹게 내가 가서 만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pop스키처럼 부대 창설을 자기가 했잖아요. 부대 창설을 내가 했는데도 안 내보내줘. 내가 싸우겠다는데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무기와 탄약 구해가지고 내 새끼들 나눠주고 지휘관 만나러 다니면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돌아다니고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느낀 거 두 번째. 3할 타자도 타석에 10번 나와가지고 7번 아웃당하고 3번 안타 치는 거예요. 그게 앞에 3번 안타 치면 좋지. 근데 7번 아웃당하고 끝에 3번 안타 치면 첫 번째 안타 칠 때까지는 빵할 타자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든 걸 내가 잘해야 한다. 남들이 날 처음부터 인정해줘야 된다. 착각하는 거죠. 그거는 착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잘할 수 있는 것도 도리어 못하게 되지 않아요? 막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주변과 잘 융화도 안 되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되고 남들이 알아주는 거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거 그거만 하면 되는데 온갖 거 잡고 다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pop스키는 그렇게 안 했죠. 한번 부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작전 취소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실패, 부상, 뭐 시행착오도 많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생은 길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다 과정이잖아요. 단점을 감추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살려서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거시사. 나와 상관없는 추상적인 철학 뭐 이런 거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미시사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병사들의 이야기, 중대장, 소대장의 이야기 그런 공부가 사실은 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뭐 경제 대공황, 뭐 무슨 시장 폭등 그게 아니라 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전쟁터에서 왜 비둘기를 통신수단으로 썼나. 롬멜의 7기갑사단이 막 유령사단이었다 그거보다 누가 유령사단이라고 그걸 왜 불렀나. 그러다 보면 큰 것들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의 공부법입니다. pop스키 부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국제정세가 어떻느니 뭐 이탈리아 공산당이 어떻느니 이런 거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언덕 너머의 지형이 어떤지 내일 날씨가 어떤지 독일군 전초부대 위치가 어딘지 이런 디테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자면 같이 갑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디테일에 세계로 갑시다. 이 얘기를 끝으로 pop스키 부대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